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유재석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표원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라매 병원 옥유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반적인 바이오 프로세틱 밸브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CY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곧 메디트로닉에서 모자이크 밸브가 우리나라 국내 론칭을 앞두고 있고 아마 코딩 작업만 되면은 3, 4월 정도부터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다른 바이오 프로세틱 밸브에 대한 평소에 찾아보려면은 좀 귀찮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사인과 보바인 페리카디얼 밸브로 나뉘고 국내에 있는 제품은 아마 각 회사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혹시 있나요? 신촌에서 쓰는 다른 게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 이거겠죠? 네네. 아마 이것조차도 다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각 회사별로 이렇게 대표적인 티슈 밸브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 프로세틱 밸브는 페일리어 모드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것과 찢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견고한 디자인 그리고 티슈 픽세이션을 해가지고 좀 티슈 강도를 높이고 디셀루라이제이션을 하고 디칼시피케이션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가능하면은 잘 찢어지지도 않고 딱딱해지지도 않는 그런 이상적인 밸브를 만들려고 각 회사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티슈 픽세이션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루탈데하이드로 티슈 픽세이션을 하죠. 티슈는 세포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넣으면 이제 면역 반응도 일어나고 부패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셀루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단백질을 크로스 링킹 시키는데 본과 때 생화학 같은 거 열심히 했으면 딱 보면 이제 좀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 이렇게 알데하이드 픽사티브가 이렇게 크로스 링킹을 일으켜가지고 티슈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이제 계속 이뮨 리스폰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남아있는 프리알데하이드가 호스포리피드랑 결합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칼슘이 바인딩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결국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티슈 밸브는.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이제 티슈를 처리하는 방식에 안티칼시피케이션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좀 이것저것 찾아보느라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름들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즈의 대표적인 방법은 아주 옛날에 제노로직스라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한 30년 동안 계속 썼던 마그나이즈에 사용됐던 서마픽스라는 게 제일 대표적인 거였는데 이제 한 5, 6년 전에 레질리아라는 게 새로 나왔죠. 핫한 그 인스피리스에 쓰는 레질리아. 그리고 세인주드 에보트에서는 또 링스라는 그런 에탄올 베이스드 프로세스로 디칼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픽세이션 방법을 트라이펙타에다 썼고 리바노바 콜신밸브는 이름이 프리입니다. 프리. 크라운 PRT랑 콜시발의 플러스에서 사용을 했고 이제 메드트로닉은 워낙에 AOA라는 걸 가지고 행콕 밸브에서 쓰다가 이제 아발러스가 나오면서 이거 페리카디움에 처음 적용을 한 그런 디칼시피케이션 방법입니다. 풀사인의 경우는 페리카디움의 에드워즈가 대표라면 이제 풀사인은 메드트로닉이 대표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행콕 밸브, 풀사인 밸브를 써왔고 행콕2에는 T6 설펙턴트라는 그런 방법인데 이제 AOA라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모자이크를 많이 보지 못했고 프리스타일만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AOA가 그 프리스타일이랑 모자이크에 풀사인에 사용된 안티칼시피케이션 방법입니다. 세인주드도 링스라는 거를 지금 에픽 플러스 에픽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티슈 밸브들은 아마 이게 다일 겁니다. 근데 먼저 간단하게 각각의 밸브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이펙타는 세인주드에서 새롭게 만들었던 밸브고, 특징적인 게 스트럽 바깥에서 감싸서 꼬매주는, 그러니까 스트립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EOA가 넓다는 장점이 제일 특징적인 그런 판막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에서 보면 19랑 21에서는 확실히 트라이펙타가 다른 판막들에 비해서 EOA가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고, 트라이펙타 GT는 글라이딩 테크놀로지의 약자 GT인데, 예전 거랑 비교해보면 예전에 이랬던 거, 처음에 아마 트라이펙타 쓰셨던 분들이 타이하기 불편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타이하기 쉽고 슬라이딩 잘 되도록 그렇게 바꿔서 GT라고 이름을 바꾼 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티칼시피케이션은 링스라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근데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한 두세 케이스를 경험해 봤는데 얼리 페일리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요 스트럿 있는 데가 찢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꼬매놓으면 여기가 절치선의 역할을 해서 구조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이 찢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에보트의 에픽은 이번에 학회 때는 에픽 플러스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에픽 플러스도 사실 나온 지는 꽤 된 밸브입니다. 에픽은 이 바이오코라는 밸브가 전신이기 때문에 한 25년 넘는 그런 롱텀을 가지고 있고, 에픽의 특징은 이 홀더가 이 레치팅 홀더라고 그래가지고, 레치트라는 거는 요 이렇게 타이어 너트 같은 거 조일 때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한쪽으로만 돌리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레치트 휠이라고 합니다. 레치트 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듀러빌리티가, 이게 제가 작년에 정리할 때는 마이트럴 듀러빌리티 98%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좋은가 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홈페이지를 그저께 찾아봤더니 93.8%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좀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에서 보여주는 자료에서는 이것도 롱텀이 꽤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픽의 제일 큰 장점은 저는 이 프로파일이 얇다는 건데, 다른 밸브에 비해서 이 프로파일이, 그러니까 이 애뉴러스에 고정했을 때 엘브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좀 밸브 중에서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뭐 엘브 럽처 같은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걱정하고 이럴 때는 에픽을 좀 썼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장점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밸브가 열렸을 때 이건 이렇게 가려지는데 얘는 이 커트닝이 되지 않아서 LVOTO가 없다는데, 사실 이거는 어차피 LVOTO로 피가 나갈 때는 밸브가 닫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에픽의 장점 중에 하나는 홀더가 되게 편하게 돼 있고, 이렇게 홀더를 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뺄 때 이렇게 그냥 원터치로 홀더를 빼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좀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요즘 미니멀 인베이시브를 하면서는 홀더를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장점 모르겠는데, 홀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콕은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써본 적 있어요. 행콕은 홀더가 이렇게 나사로 돼 예. 있어가지고 처음에 잘 모를 때 그거 그냥 집어넣은 다음에 빼야 되는데 못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저는 홀더 안 쓰고 그냥 빼서 집어넣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콕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홀더는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드워즈 밸브인데, 페리마운트와 인스피리스, 그리고 마이트리스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이게 거기서 쓰는 이제 대표적인 밸브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카펜티어 선생님이랑 같이 개발한 거고, 이 페리마운트라는 이름은 제가 이걸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왜 이런 페리마운트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이 특수한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봉제선이나 꼬맨 그런 게 따로 없고, 이렇게 이 스트럿에다가 티슈를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잘 찢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뭔가 절취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구조적으로 좀 튼튼하지 않은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듀러빌리티는 굉장히 좋은 걸로 누구나 아시듯이 그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페리마운트에서 다음 버전 이제 마그나 2주로 나오면서 점점점 조금씩 보이지 않는 그런 발전을 이룬 것 같은데, 그러면 초창기 모델에서부터 이렇게 마그나 2주로 올 때 프로파일이 굉장히 더 얇아졌고, 소잉잉이 좀 더 뜨기 편하게, 이건 되게 뜨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말려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투이티는 위에는 마그나 2주로 되어 있고, 이제 아래쪽만 스텐트가 달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스피리스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피리스 레질리아는 가장 이제 최신형 밸브고, 드라이 밸브고, 이 레질리아라는 방법으로 티슈 픽세이션을 한 건데, 제일 특징은 이게 뭐 칼슘 처리 방식이 굉장히 뭐 획기적인 거여가지고, 칼슘이 잘 안 붙고, 그리고 또 그 알데하이드에다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라이한 상태여서 그냥 꺼내자마자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레질리아 방법은 이렇게 뭐 리캐핑을 하고 글라이세롤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글라이세롤라이제이션은 뭐 이름은 어려운 것 같지만 말하자면 이렇게 기름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친 입술에 립밤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름을 먹여놓은 상태라서 아무래도 이게 뭐 칼슘은 좀 덜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칼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내구성이 유지되는 걸 수도 있어서 이것도 결국 얼마나 좋은지는 롱텀을 봐야 확실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인스피리스의 특징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조인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밸브인 밸브 할 때 잘 벌어질 수 있게 한 사이즈 더 큰 걸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사이즈 마킹까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시한 거는 뭐 이전 버전에 비해서 이 칼슘 리덕션이 한 72%나 좋아졌고, 그레디언트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다고 이렇게 있고, 벤치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봤을 때 확실히 칼슘이 덜 생기는 거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마이트럴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과거에 페리마운트였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페리마운트는 없어지고 요 MM이라고 그러는데 마그나 마이트럴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트럴의 특징은 예전에 제가 처음 한 5, 6년 전에 수술할 때는 이 기능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꽤 많으셨더라고요. 트라이센트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실을 밀어가지고 스트럿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콕으로 따지면은 이제 신치고 에픽은 이 레치팅 다 같은 기능. 그러니까 모든 밸브는 다 이렇게 마이트럴은 오므려뜨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듀어러빌리티는 뭐 에드워즈 밸브 좋은 것도 다 알려져 있고, 이 MME로 바뀌면서 모양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페리마운트는 그냥 이게 수평으로 돼 있었는데, 이 MME를 보면은 LVOT 쪽이 이렇게 소잉링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어서 꼬매고 나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쪽이 들려서 이제 LVOT 옵스트럭션도 막아주고, 뭐 이쪽도 떠가지고 포스테리어가 닿는 걸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소잉잉 모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많이 얘기를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소잉이 좀 싫어서 안 쓴다는 사람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환자들마다 커미셔나 트라이곤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ortic 밸브와의 관계도. 근데 얘는 소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게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모양도 이분하지가 않아서 좀 소잉 두께가 이분하지 않으니까 좀 약간 이거 파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레질리아로 만든 마이트리스 버전은 이제 다 이 MME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오른쪽 커미셔, 얘가 왼쪽 커미셔에다가 꼬매야 이 모양을 아까 LVOT를 넓혀주는 그 모양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콜심, 원래 리바노바였는데 콜심으로 바뀌었고, 아울틱은 마이트로 플로우라고 나왔던 게 크라운 PRT로 바뀌었고, 마이트럴은 페리카본 모어. 저는 사실 이건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아마 세브란스에서는 이걸 쓰시지 않나요? 최근에 쓰는 거는 본 네. 적은 없어요. 본 적 없죠. 네. 까만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펄시발 플러스는 이제 펄시발의 그 다음 버전이고, 그 펄시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이거 롱텀은 잘 모르지 않냐 뭐 이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솔로 밸브는 20년도 더 된 밸브이기 때문에 롱텀 듀어러빌리티는 꽤 좋은 걸로 이미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페리카본 모원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징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써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자료 보니까 굉장히 디칼시피케이션 처리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내구성도 좋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 병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콜신 밸브의 특징은 그러니까 페리마운트는 그런 절치선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감았다면, 얘는 투 시트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된 거를 한쪽은 이렇게 캥거루 주머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것도 내구성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여기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티치를 해가지고 좀 더 내구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크라운 PRT는 원래 마이트로 플로우라고 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트라이펙타처럼 이렇게 밖에서 감싸는 구조라서 EOA 좋고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크라운 PRT로 바뀌면서 그 칼슘 처리 방식을 프리라고, 리바노바의 그 프리 방법을 사용해서 좋다고 소개되는데, 사실 아까 그 트라이펙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깥에서 감아서 꼬매기 때문에 내구성은 좀 떨어져서 그것도 그렇게 썩 인기를 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꿀심에서는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펄시발이고, 펄시발은 뭐 스튜어리스 밸브 중에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당연히 넣기 편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더블 시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미니멀 인베이시브나 이런 데에서 확실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OA도 좋고, 또 이게 크림핑을 하지 않고 컬랩싱을 하기 때문에 티슈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근데 이거 펄시발은 사실 이 롱텀 듀러빌리티에서 좀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 펄시발 플러스로 되면서 달라진 거는 이 칼슘 처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프리라는 칼슘 처리 방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알데하이드를 처리하고 뭐 포스포리피드와 결합하고 이러는 것들을 막아주는 뭐 그런 방법으로 꽤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13년 스트럭처럴 밸브 디티어레이션 프리가 발생이 한 0.76으로 꽤 좋은데, 이거 찾아보니까 아마 EACTS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785명 데이터로. 이제 13년 동안 팔로우업 했는데 꽤 좋은 결과를 보여서, 요즘은 이제 이것도 롱텀 듀러빌리티는 괜찮겠구나 해서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데, 좀 거부감이 좀 덜해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단지 저의 개인적인 상상일 뿐인데, 과연 이 펄시발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아더왕전설에 보면 이 원탁의 기사가 있는데, 이게 성배거든요. 성배, 홀리 그레일. 여기서 그 성배 기사단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서 펄시발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그너 오페라,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독일어로는 파르지팔이라는 그 악극이라고 그래야 돼요. 오페라 있잖아요.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 뭐 여기 보면은 이 파르지팔 CD 앨범에 보면 이렇게, 이게 바로 성배입니다. 성배. 최후의 만찬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포도주 마시는 그거. 지금 제 환자 수술했던 환자인데,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은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나. 뭐 진짜 아무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업체 사람들도.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메드트로닉 밸브. 메드트로닉은 뭐 행콕2가 굉장히 오래됐고 30년 넘게,
또 롱텀 듀러빌리티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국 1과 2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구조가 달라지고 이런 라디오 마킹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제일 달라진 거는 사실 이거 티슈 처리 방식이 발전을 했습니다. T6 설펙턴트라는 그런 안티칼시피케이션 방법을 사용을 했고, 신치 기능이 있고, 그 탑이 할 때, 밸브인 밸브 할 때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 그 모자이크 밸브가 있는데, 사실 모자이크는 저는 한 20케이스 정도를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이게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인스피리스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는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좋다고 알려져 있는 밸브인데, 우리나라 보험 수가로 이렇게 후려치기에는 좀 너무 비싼 밸브여가지고 안 되다가, 이번에 다행히 가격을 좀 잘 받게 돼가지고 다른 밸브보다 한 40% 이렇게 더 받게 돼가지고 이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AOA 처리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한국 2에 똑같은 구조인데 이 티슈만 서드 제너레이션 안티칼시피케이션 방법을 사용한 그런 밸브입니다. 프리스타일은 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 벤탈 할 때 우리 뭐 호모그래프트 없으니까 이거를 많이 쓰셨었는데, 이게 굉장히 롱텀이 좋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티슈 처리 방식인 겁니다. 폴사인의 AOA. 아발러스는 그 이제까지 폴사인에 했던 AOA를 페리카디움에다가 적용을 한 첫 밸브인데, 뭐 이거 아직 이제 미드텀은 괜찮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롱텀은 이제 좀 지켜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아발러스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프랙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프랙처가 플라스틱이니까 프랙처가 잘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프랙처가 안 되는 밸브라고 합니다. 요 플라스틱 프레임이. 원컷 릴리즈로 돼 있어서 뭐 넣기는 굉장히 좀 편하고, 그리고 요게 타이하거나 뭐 밸브 볼 때 포셉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는 버릇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리코일이 완벽하게 될 수 있어서 아무리 이렇게 찌그러뜨려도 괜찮은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이 티슈 밸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사실 지금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서전 입장에서 티슈 밸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들은 아마 서전들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정 선생님은 티슈 밸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1번. 1번, 사실 뭐 이전에 메카니컬 밸브 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일단 있는 밸브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있는 밸브 중에 이제 장점이 많이 어필된 걸 골라서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듀러빌리티를 제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아까 EOA라든지 뭐 칼슘 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단 저는 일단 환자 듀러빌리티 플러스 그다음에 EOA를 좀 생각을 하고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밸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EOA가 좀 좋은 밸브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취향껏 그때 쓰고 싶은 걸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지 오브 임플란테이션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사실 모든 밸브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효영 선생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같아요? 저도 듀러빌리티 가장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익숙하게 들었던 것들, 아무래도, 예. 사실 미케니컬을 안 쓰고 아파린 안 쓰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래 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저도 티슈는 롱텀 듀러빌리티가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드 오브 페일러는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리플렛 테어나 그러면 리거테이션이 생길 거고, 스클레로시스나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면은 스테노시스가 되니까 그렇고. 근데 이게 예전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각각의 위치마다 장단점이 있고 뭐가 더 빨리 찢어지고 빨리 굳고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찢어지고 마모되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또 칼시피케이션도 생기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각 챔버와 밸브마다 사실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프레셔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표는 다음과 같은데, 그래서 위치별로 생각을 해보면, 아울틱 밸브는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80으로 되어 있죠.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80이니까 닫힐 때 받는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80으로. 그리고 플로우가 이렇게 시스톨릭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밸브가 다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레 모빌리티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닫힐 때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게 아울틱 밸브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모빌리티는 계속 확 열리니까 붙거나 하는 거는 조금 모든 위치 중에서 제일 좀 그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아울틱 밸브에서는 EOA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EOA는 페리카디움이 확실히 좋은 걸로 되어 있죠. 페리카디움 좋고, 테어 측면에서도 페리카디움, 그러니까 에드워즈 밸브가 훨씬 더 좀 내구성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폴사인은 이 커미셔 부분이 약할 테니까. 스클레로시스 측면에서는 폴사인이 유리하지만 아울틱 밸브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울틱 밸브에서는 그냥 누가 뭐래도 저는 페리카디얼 밸브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T밸브는 사실 PVR이나 TVR이나 조금 비슷한데, 여기는 RV 시스톨릭 프레셔가 한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찢어지는 게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대신 로우 플로우잖아요. RA에서 RV로 피가 넘어갈 때, 그러니까 확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스클레로시스 측면에서는 풀사인이 더 좋고, 테어 측면에서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EOA도 그렇고. 그래서 PVR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나 전세종에서 PVR 펄머너리 포지션에서 폴사인이 좋은지 페리카디얼이 좋은지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폴사인이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소화하시는 분들은 PVR은 다 폴사인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T밸브도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페리카디움은 확실히 좀 잘 굳을 것 같고, 그래서 T밸브나 펄머너리에서는 폴사인이 좋은 것 같고, 이제 MVR은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MVR은 시스톨릭 프레셔도 엄청 세고, 오히려 아울틱 밸브보다 시스톨릭 프레셔가 더 세고, 닫힐 때. 근데 또 플로우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찢어지는 것도 잘 견뎌야 되고, 딱딱해지는 것도 잘 견뎌야 되니까 좀 모르겠더라고요. 스클레로시스 측면에서는 폴사인이 좋겠지만, 테어의 측면에서는 페리카디얼이 좋을 것 같고, EOA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마이트럴은 항상 좀 입문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 이거 뭘 찾아봐도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 환자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응급으로 DVR을 한 다음에 에크모 달고 있고, LV 디스텐션 되고, 그러니까 펄스 프레셔가 하나도 안 나오던 환자예요. 근데 한 달 만에 MS가 생겨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심장 안 세우고 그냥 피블레이팅해서 열어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커미셔 부분이 마치 이렇게 글루를 붙여놓은 것처럼 딱딱해지고, 딱 보면 딱딱한 게 좀 느껴지나요, 이게? 좀 딱딱해진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이렇게 프레셔를 받는 게 되게 밸브가 굳는데 얼리 스롬보시스가 생긴다거나 밸브 스클레로시스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 환자에서 이게 폴사인이었으면 어땠을까, 폴사인이었으면 이게 좀 덜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티슈 픽세이션, 그러니까 기억해 놓을 거는 중요한 건 이거죠. 에드워즈 레질리아, 세인주드 링크, 리바노바 프리, 메드트로닉 AUA. 네, 폴사인에서는 메드트로닉이 가장 이제 오래됐고 역사가 깊고, 그런데 이제 메드트로닉 밸브는 퍼스트, 세컨, 서드 제너레이션으로 가면서 이렇게 방식들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고정할 때 하이 프레셔로 픽세이션을 하고 칼슘 처리를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행콕 2가 되면서
아까 말한 그 T6 설펙턴트라는 걸 쓰고 좀 로우 프레셔로 픽세이션을 하고 서드 제너레이션 되면서 피지올로직 픽세이션은 그러니까 뭐 오징어 말릴 때 이렇게 그냥 자연 그대로 건조를 시키는 게 피지올로직 픽세이션이라면 오징어를 이렇게 쫙 당긴 상태에서 고정을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얘는 이렇게 쭈글쭈글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탁 닫혀 있고 그게 모자이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로 프레셔로 이렇게 피지올로직 픽세이션을 하는 게 좀 티슈 데미지나 뭐 이런 것도 좀 적고 그렇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행콕2는 이틱시 설펙턴트라는 거를 이제 처음 써서 막 이것도 한 30년이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안 했던 거랑 비교할 때 이렇게 칼슘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어서 뭐 AOA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서드 제너레이션 되면서 AOA 피지올로직 픽세이션으로 된 게 요것들입니다. 이제 이게 타비 밸브에도 AOA를 쓰고 아발로스에도 AOA를 쓰고. 근데 레질리아는 에드워즈에서 그 페리카디움에 쓰는 레질리아 방식은 아직 롱텀은 모르죠. 근데 이게 실험을 해가지고 한 5년, 6년 정도 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칼슘 처리 방식 중에 뭐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비교한 걸 보면 이제 이 테스트가 레질리아인데 폴사인 AOA 에보트의 그 링스, 보바인 링스 그리고 글루탈데하이드 운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좋다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레질리아가 굉장히 칼슘 처리 방식에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 실험한 거에서는 확실히 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과연 가장 좋은 안티칼시피케이션 방법은 무엇인가? 뭐 레질리아도 있을 수 있고 AOA도 있고 아까 그 에보트의 링스도 있는데 근데 이게 레질리아 페리카디움에서는 좋은 것 같고 이제 AOA 폴사인에서 좋은 것 같아서 사실은 잘 아무도 그 누가 더 좋은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자이크는 이제 곧 한두 달이면 나올 거고 아마 마이트리스도 올해 런칭을 하려고 수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페리카디움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쓸 것이고 결국 두 밸브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자이크의 롱텀 데이터를 보면 물론 여기서 비교는 마이트리스가 아니라 그냥 에드워즈 페리카디움이지만 여기서도 보면 이제 모자이크가 그 카펜티어 에드워즈 페리카디얼에 비해서 롱텀이 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이트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17년 팔로우업한 940명 케이스에서도 모자이크가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자이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계속 브로셔 같은 거 보면 앞으로도 이제 그거 홍보하느라고 브로셔 같은 걸 많이 보실 텐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모자이크, 마그나 이즈, 에픽 이렇게 비교한 게 나오는데 저도 사실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행콕 밸브 쓰면서 얘 왜 이렇게 어떤 데는 넓고 어떤 데는 좁아 그랬는데 그래서 밸브마다 다 다른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디로 하는 게 제일 넓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막 열심히 고민해서 그걸 LVOT를 했거든요. 근데 이 브로셔 봤더니 여기를 오른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135도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마킹펜으로 마킹해놓고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4개, 4개면은 여기 5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밸브는 다 정확히 3등분 돼 있는데 이 행콕 모자이크는 이게 조금 다르고 그 이유는 가능하면 LVOT 쪽에 스트럿의 영향을 받는 거를 줄이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몰랐던 사실 중에 새로 알게 된 거는 이 행콕이 이 하이트가 제일 길더라고요. 에픽이 제일 짧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MME가 되면서 이걸 되게 그러니까 LVOT 기준에서는 이게 되게 짧겠죠, 스트럿이. 근데 요렇게 열린 요 3차원 공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넓어가지고 뭐 또 그것도 장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초창기였으면은 막 LV 럽처나 이런 거에 대한 막 걱정을 하고 이럴 때 이 사실 알았으면 이걸 안 썼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짧은 거를
쓰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그런 걱정을 한 걸 누가 알았는지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어가지고 엘보의 디옵스트럭션이나 벤트스큐럴 럽처가 된 거는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AOA는 앞으로 그 모자이크 나오게 되면 아마 이거를 자주 보게 되실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알파 아미노 올레익 애시드라는 걸 가지고 해서 뭐 씻고 뭐 이렇게 프리 알데하이드와 본딩을 하고 또 새로운 칼슘이 디파짓 되는 걸 좀 막고 뭐 그리고 포르말데하이드 보관하면서도 남아있는 것까지 다 없애주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본 모자이크의 좀 임상적인 장점은 그 피지올로직 픽세이션이라서 이렇게 쭈글쭈글하다고 했잖아요. 처음 봤을 때 되게 좀 이상했어요. 이게 당황스러워. 예,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아닌가? 예. 이거 되게 비슷한 환자잖아요. 둘 다 피브릴레이팅 상태에서 MVR, 토탈 엔도스코피 MVR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위는 모자이크고 아래는 행콕 2입니다. 확실히 저게 열려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C랑 LV 쪽에 뭐 파필러리나 이런 게 잘 보여가지고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포셉으로 넣어서 보지 않아도 되고. 특히 피블레이팅에서 수술할 때는 이렇게 피가 계속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펌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열려 있으니까 그냥 여기로 흘러나와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페리카디올 밸브는 당연히 다 닫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세우고 할 땐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피블레이팅 할 때 이렇게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야도 방해가 되고, 그리고 피블레이팅 할 때 그냥 이것도 피블레이팅인데 열려 있으니까 좀 편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좋다. 가장 듀어러블한 조직 판막은 무엇인가? 에픽을 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에픽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써봐가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에픽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에픽 좋아하더라고요. 결국 마이트리스와 모자이크가 앞으로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둘 중에 뭐가 좋다는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개를 좀 비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요즘 항상 자주 생각하는 건데 뭐가 좋은지는 이제 우리가 정년할 때 정도 되면은 둘 중에 뭐가 좋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무슨 얘기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티슈 밸브 할 때 홀더의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가요? 홀더가? 사실 네. 저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뭐 어떤 그 홀더의 길이가 일단 긴 판막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환자 머리 쪽에 씌워놓은 여러 가지 이렇게 철망 이런 것들 너무 긴 것들을 거기 걸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감을 최근에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홀더의 뭐 이게 길이 되게 별게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홀더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요즘 홀더가 중요한가요? 저는 사실 홀더 때문에 불편하다 막 이런 걸 느껴본 적은 별로 없긴 한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막 잘 휘어지거나 돌아가는 게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밸브를 제대로 밀어넣기도 좀 힘들고. 제가 생각하기에 홀더의 역할은 이렇게 수처할 때 들고 있을 그 손잡이의 역할이랑 또 하나는 이렇게 슬라이딩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당기는 그 역할인데 저는 이게 되게 수처할 때 제가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홀더가 짧을수록 좋아요. 그쵸, 맞아요. 가볍고 짧을수록 좋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요즘은 이렇게 실 다 뜬 다음에 홀더 빼버리고 그냥 이 밸브 홀 잡아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스켈레톤 그거만 집어넣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스톤토미만 할 때는 그냥 홀더채로 넣고 또 좀 크게 열고 하는 미니멀 인베시브 할 때는 홀더 긴 걸로 바꿔가지고 막 넣었는데 이제 토탈 엔도스코픽으로 하면은 홀더 있는 상태에서 티슈 밸브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옆으로 눕혀서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더를 안 쓰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리고 행콕은 처음에 모를 때 이렇게 홀더 이렇게 막 열심히 홀더 휘어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빼려고 그러면 나사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홀더를 안 쓰니까 이제 홀더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행콕 홀더는 좀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질문 올라온 게 전혀 없는데요. 전 제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메카니컬 밸브도 그렇고, 이 티슈 밸브도 그렇고, 각기 이제 각 판막에서 고려되는 것들을 각기 다른 메커니즘으로 열심히 보완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판막 말고 서전 팩터나 아니면 이렇게 프로슈럴 팩터로 듀러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 그게 하면서 당연히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리플렛을. 근데 그게 건드리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그 신치, 뭐 트라이센트릭스, 뭐 레치팅 그 기능 때문에 스터럿에 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이 여기 걸릴 일이 없는데 뭐 실수로 이거를 미리 끊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스크럽들한테 밸브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행콕이든 에픽이든 오른쪽으로만 돌아가잖아요. 왼쪽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서 수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딸깍딸깍 근데 너무 오래 딸깍딸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툭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져서 이제 신치가 안 되고 신치 풀리고 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걸리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이 스트럿과 그 사이에 걸리면서 타이를 하면서 리플렛이 찢어지는. 근데 요즘은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을 때 이렇게 포셉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좀 누르면서 이렇게 집어넣는 분들 있잖아요. 또 타이 할 때도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리플렛 자체에 좀 건드리는 경우, 그런 거를 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에오틱 밸브 같은 경우 애뉴러스가 작은 환자들은 물론 적당한 사이징을 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제 좀 타이트하게 넣는 경우 밸브 조금 더 이렇게 좀 좋은 그 위치로 넣기 위해서 저 판막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좀 가끔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혹시 이런 것들이 판막의 듀러빌리티나 이런 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혹시 주의할 것들이 뭔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뭐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원칙인 것 같고, 근데 가끔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펄화 생겨가지고 밸브 뜯고 다시 하진 않는데 이렇게 그 틈으로 이렇게 꼬매야 될 때 살짝 땡기고 막 좀 아무래도 트라우마틱하게 좀 건드려지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티슈 밸브 할 때, 사실 지난번에 미케니컬 밸브 할 때는 어떤 미케니컬 밸브가 확실히 어떤 서지컬한 스킬이나 그런 거 고려할 게 좀 더 많은 거고, 티슈 밸브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확실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 외에 뭐 수술과 관련돼서는 좀 할 얘기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메카니컬 밸브야 어차피 그냥 우리는 와파린을 씁니다 이런 컨센서스가 없지만 이게 그 티슈 밸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좀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신촌 세브란스에서는 티슈 밸브 안티코아귤레이션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와파린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파린 3개월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기간은 딱 정해놓지는 않고 팔로우하면서 카디올로지스트들이 이제 좀 결정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보고. 밸브 종류는 상관없는 거죠? 네, 전부 다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올틱이나 마이트럴 다요? 어떤 포지션에? 네네, 에어틱 밸브도 다 와파린 3개월 쓰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봐서 아스피린을 바꾼 경우도 있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규정 선생님. 저는 일단 뭐 ABB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리 디지즈 같은 것들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에올틱 밸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스피린만 쓰고요. 그리고 마이트랄이나 트리코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와파린을 쓰는 걸로 원칙을 하는데 아스피린을 같이 쓰다가 와파린을 끊는 경우도 있고 좀 불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아스피린으로 바꾸거나 그냥 아니면 그냥 끊거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울틱 밸브 같은 경우는 티슈면 처음에는 아스피린만 쓰다가 언젠가부터는 듀얼 안티플라텔렛을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아스피린 쓰거든요. 마이트럴 같은 경우는 3개월 와파린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INR 맞추기 너무 힘들면 그냥 노악으로 바꿔요. 네. 그리고 그 AHA 가이드라인 보면은 와파린하고 아스피린 같이 쓰잖아요. 거기. 그리고 와파린 쓰는 걸로 된. 근데 최근에 JTCBS인가 거기 나온 연구를 보면 실제로 아울틱 밸브를 티슈로 넣은 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게 몇 퍼센트다 되냐에 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울틱 밸브를 티슈 밸브로 한 다음에 와파린을 쓰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다들 아울틱 밸브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엔 그때 서울대는 아무것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울틱 티슈 밸브로 하면. 네. 그래도 얼리 스트롬보시스 이런 것 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그때 그거를 자세한 거를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때 아무것도 안 쓴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그분만 그런 건지 전체가 다 그런 건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재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울틱 밸브에서 아스피린을 쓰다가 에코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좀 있거나 그러면은 다시 와파린을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저는 와파린은 가능하면은 안 쓰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AVR 하고 나면 저는 그냥 뎁트를 하고 아니 APB 있다 그러면은 또 노악. 네. 와파린은 가능하면 좀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사실 APB 원래 있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와파린을 좀 롱텀하게 쓰거나 노악을 좀 처음부터 이렇게 쓰거나 하는데 그 포스트옵으로 APB 생기는 경우에 그게 이제 정말 파록시즈말하게 그냥 지속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디텍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포스트옵으로 APB 생겼던 경우에는 저는 최소 6개월 정도는 그냥 노악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노악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와파린은 아무래도 좀, 그 와파린 안 쓰려고 티슈 밸브를 한 건데, 와파린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세종병원에서 경험인데, AVR을 하고 난 다음에, APB 있었는지, 환자가 스트로크가 생겼는데 보니까 LA 오리클 스롬보스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직후에는 확실히 하이퍼 코아귤을 한 그런 스테이트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APB 있었던 환자면 좀 아스피린만 가지고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또 노악은 바로 쓰기는 위험하잖아요. 티날까봐. 그렇죠. 티슈 밸브도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도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요. 뭐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와파린 우선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특별하게 블리딩의 리스크가 있거나 이런 환자가 아니라면 일단 와파린 쓰고 3개월 정도 쓰고 뭐 이후에 필요시 뭐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아스피린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프로토콜이긴 합니다. 펠시발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이제 뎁트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펠시발 쓰면 다 플라텔렛이 대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펠시발 환자들은 다 아스피린 단독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아스피린 단독으로 쓰다가 나중에 외래에서 그냥 다시 듀얼로 바꿔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계속 라이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얘네들이요? 사실 아마 얘랑이에요? 이제 마이트스랑
네, 모자이크 밸브 같은 경우가 이제 라이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라이벌. 이렇게 이제 인스피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드라이 밸브랑 레이싱이 필요한 밸브에 그 뭔가 생각보다 이게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실제로 쓰시면서? 뭐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는 그 린싱을 하는 1, 2분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피리스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딱 사이징을 한 다음에 몇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탁 나오잖아요. 물도 안 묻히고. 그게 생각보다 그게 수술장에서 1, 2분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헛곱의 시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네. 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인스피리스를 써보셨어요? 혹시? 저는 인스피리스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사실 에올틱 밸브를 제가 막 전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멀티 밸브 할 때 써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좋더라고요. 어떤 면이 좋아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메디트로닉인 거 아시죠? 아, 네. 근데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인스피리스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롱텀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안 쓰고 네네네. 옛날 마그나만 쓰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사실 형태적으로 조금 불안하긴 해요. 판막 색깔도 그렇고 나왔을 때 약간 당황하긴 했거든요. 투명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반투명해가지고. 주세요 해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건 린싱 없이 쓸 수 있는 건 좋았는데 밸브 리플렛이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었고 그리고 왜 우리 소잉 커프 위치도 일반 패브릭 소재에서 제가 듣기로는 인스피리스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나만의 실리콘이 좀 들어갔나요? 예, 뭐 좀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용할 때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뜰 때 차이가 그거를 있는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몰랐었는데 여기 메드트로닉이지만 네. 설명하시기를 이게 린싱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게 어쨌든 보존액 없이 드라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덜 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예민한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그나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초창기 때는 가능하면 파라나 이런 게 덜 생겨야 되니까 어떤 이렇게 쿠션감, 네. 또 트라이펙타는 이렇게 실리콘이 안에 들어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초반에는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경험이 쌓이고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또 약간 비교를 해서 네. 좀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소잉 자체가 지금 좀 벌키하잖아요. 얘요? 마이티스, 마이티니스? 마그나. 네. 뭐 이거 뜰 때 불편함이라든지 좀 그런 거는 없으셨는지. 이게 되게 불편해. 이게 제가 아까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LVOT 쪽은 이게 너무 뚱뚱해서 마치 그 메모리 폼 목베개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수철을 어디다 얼만큼 해야 될지 막 되게 맞아. 좀 그래요. 뭔가 네, 저도 2분해야 좋을 것 좀 같잖아요.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안 써봤으니까 저는 네. 사실 이제 마그나밖에 안 써보긴 했는데 YTR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뜰 때마다 이게 내가 제대로 된 뎁스로 제대로 된 위치에 이렇게 뜨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게 그것도, 헷갈릴 때가 좀 저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거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장점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저같이 이제 제가 수술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소잉링 자체는 좀 심플하게 저 지금 맞아요. 모자이크 저도 밸브 그런 보이는 것 모양처럼 같습니다. 저런 게 네.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자이크 밸브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좀 쓰실 것 같아요. 관심이 좀 있을까요? 저는 써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경험이 있고 제가 이거 그러니까 들어오기를 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서 뭐 저는 기쁜데 간절히 원하셨어요? 저는 이거 써보니까 롱텀이 좋다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가능하면 1년이라도 더 긴 거를 쓰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전 모델만 있으니까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혼자 이렇게 가능하면 1, 2년이라도 더 긴 거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나오면 당연히 많이 쓰겠죠. 듀러빌리티 측면에서는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모자이크 밸브나 마이틀스 말고
아그나라든지 에피펠브라든지 뭐 지금 네. 롱텀이 증명된 것 중에서는 음. 어쨌든 가장 좋은 거니까. 음, 알트리스는 아직 롱텀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리포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상 리뷰를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제일 많았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티슈, 확실히, 폴사인은 찢어져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음, 페리카디얼은 딱딱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비교해서 나중에 정년할 때 한번 정년? 뭐하다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요. 정년 얼마나 남으셨죠? 딱 20년. 아, 딱 20년 네. 롱텀 아웃컴이 나오겠네요. 네. 중간 미드텀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 여기서 한번 모여야죠. 20년 후에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특별히 할 말 있으세요?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보다 저는 사실 이전에 판막 관련된 그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 픽세이션 하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로우 프레셔로 쭉쭉 네. 가는 게 제너레이션을 거듭할수록 사실 그게 약간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무슨 음. 말인지 약간 개념이 잘 안 잡혔었는데 오늘 이렇게 렉처 통해서 좀 그런 게 좀 잡힌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 자료는 저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 사실 멍 때리면서 듣게 되죠. 네. 아. 제가 이 그 밸브 프로덕에 대한 강의를 2번을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모아놨던 자료들이어가지고요. 이제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혼자 찾아보려면은 좀 번거로운 그런 것들인데, 맞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정리된 게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